강지훈의 차가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의 화려한 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한유진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부신 명품 매장들의 로고와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그녀가 나고 자란 강원도의 푸른 산과 흙냄새 가득한 고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의 옆에서 운전대를 잡은 지훈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긴장돼요, 유진 씨.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조금요. 지훈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솔직하게 말했다. 완벽주의자이시죠? 모든 일에 격식과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유진 씨의 진심을 보시면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요.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유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불안감까지는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는 오늘을 위해 고심해서 고른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옷깃을 매만졌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이 그녀 본연의 단아함과 차분한 분위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옷이었다. 그것이 한유진이라는 사람이었다. 과장하지 않고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 차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발렛 파킹 구역에 멈춰 섰다. 직원이 정중하게 문을 열자 대리석과 크리스탈로 장식된 호화로운 로비에 찬란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모든 것이 소리 없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공간. 공기마저도 세심하게 조향된 듯 값비싼 향수와 신선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다.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살짝 멈췄다. 이곳은 단순한 식사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견고한 성체처럼 느껴졌다. 바로 강지훈의 어머니, 박서연 여사가 지배하는 세계의 입구였다. 지배인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진 최고의 자리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앉아 메뉴판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드는 순간 유진은 자신을 향하는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박서연 여사였다. 아이엘순 그룹 안주인이자 사교계의 여왕.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수많은 사람과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강철 같은 냉철함과 예리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박 여사는 지훈에게는 희미한 미소를 보였지만 그의 뒤에 서 있는 유진을 향한 시선은 마치 값비싼 예술품을 감정하듯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괜찮다, 앉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유진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유진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진 양. 박 여사는 짧게 대답하며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그 짧은 순간의 시선 교환 속에서 유진은 상대가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옷차림 표정 말투 몸가짐 하나하나가 모두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물을 따랐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이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어머니 유진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노년에던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박 여사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유진을 향해 입을 열었다. 고향이 강원도라고 했나? 공기는 참 좋겠구나. 겉보기엔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공기는 참 좋겠다는 말 속에 숨겨진 미묘한 뉘앙스를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서울의 세련됨과 대척점에 있는 시골이라는 단어를 애써 돌려 말하는 방식이었다. 내 사계절 내내 자연의 변화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유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도 위축됨도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잔잔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박 여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아마도 유진이 주눅들거나 과장되게 자신을 변호할 것이라 예상했을지도 모른다. 그래. 우리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도시에서만 자라서 그런 자연을 잘 모르지. 방학 때마다 유럽이며 미국으로 캠프를 보내느라 바빴으니까. 이번에는 지훈의 성장 환경을 은근히 과시하며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확인시키는 말이었다. 지우는 어머니의 의도를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어머니, 저도 강원도 좋아해요. 유진 씨 덕분에 작년에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박 여사는 지훈의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유진에게로 시선을 고정했다. 유진 양은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 재료로 차나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유진은 자신의 일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아, 공방이라.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일이구나. 소박하고 아기자기하다는 말은 돈벌이가 안 되고 보잘것없다는 말의 우아한 동의어였다. 박 여사는 유진의 직업을 아이엘순 그룹의 후계자와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취미 활동 수준으로 격하하고 있었다. 대화는 그런 식으로 계속되었다. 박 여사는 한마디 한마디를 비단으로 포장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유진의 대학 가족 관계 사는 곳 등 모든 것을 물었지만 그것은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빈틈을 찾아내려는 신문관의 질문에 가까웠다. 유진은 시종일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거짓을 말하지도 자신을 과장하지도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간결하고 차분하게 설명할 뿐이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오히려 박 여사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 즉 당황하거나 비굴해지거나 혹은 발끈하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유진이라는 여자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잔잔한 호수 같았다. 식사가 중반쯤 지났을 때 박 여사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섬세하게 조각된 듯한 코를 살짝 찡그렸다. 혹시 무슨 향기 나지 않니? 그녀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는 척했다. 지훈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향기요? 음식 냄새 말고요. 아니 그런 것 말고 뭐라고 해야 하나? 아주 흙냄새 같기도 하고 젖은 풀잎 냄새 같기도 한 그런 향 말이다. 박 여사의 시선이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천히 움직이다가 마침내 유진에게 멈췄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 대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한 과학자의 것과 같은 차가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아, 내 코가 유난히 예민해서 그런가 보구나. 요즘 새로 들인 방향제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는 듯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녀의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유진에게서 시골 냄새가 난다고. 이 화려하고 세련된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근본을 드러내는 흙냄새가 난다고. 순간 테이블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뒤늦게 어머니의 말이 가진 잔인한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로 이 모욕적인 상황을 되돌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정작 공격의 대상이 된 유진은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상처받은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고는 박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흔들림 없이 박 여사의 냉철한 눈과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서 박 여사는 아주 잠깐 자신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강인함을 보았다. 그것은 분노도 오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그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조용하고도 절대적인 자기 확신이었다. 유진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마 잭에서 나는 냄새일 겁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그 말이 가진 무게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저는 흙과 나무, 그리고 꽃을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손과 옷에는 늘 그런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변명이나 자기 비하가 없었다. 오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는 당당함만이 존재했다. 그 순간 승패는 명확하게 갈렸다. 박서연 여사는 유진을 모욕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유진은 그 모욕을 자신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바꿔버렸다.
박 여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휘두른 칼에 자신이 베인 듯한 당혹감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지우는 몇 번이나 유진에게 사과했지만 유진은 그저 괜찮다고 말하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나 슬픔 대신 차가운 결심 하나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 자신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조용하지만 강철 같은 맹세였다. 박서연 여사가 경멸했던 바로 그 흙냄새가 사실은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힘과 가치의 원천임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첫 만남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첫 만남이 남긴 차가운 여운은 며칠 동안이나 강지훈과 한유진의 사이를 맴돌았다. 지훈은 그날 이후로도 몇 번이고 유진에게 사과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했다. 정말 미안해요, 유진 씨. 어머니가 표현이 좀 서투르셔서 그래요. 아기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유진은 말없이 지훈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박서연 여사의 행동이 과연 서투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었다. 그것은 서툰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나를 세운 칼날이었다. 괜찮아요, 지훈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유진은 그를 안심시켰다. 우리가 서로를 믿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와 변함없는 신뢰가 담긴 눈빛에 지우는 마음을 놓았다. 그는 이 강인하고 현명한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길을 함께 헤쳐나가기로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약속을 시험에 들게 할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박서연 여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진이나 지훈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웨딩 플래너인 마리안느와 계약을 맺었다. 마리안느는 정재계 명문가들의 혼사를 도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그녀의 손을 거치면 평범한 결혼식도 세계 이벤트로 탈바꿈했다. 며칠 후 청담동에 위치한 마리안느의 사무실에서 첫 미팅이 열렸다.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과 금빛 장식으로 꾸며진 사무실은 웨딩 플래너의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작은 궁전처럼 보였다. 박 여사와 나란히 앉은 마리안느는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전문가적인 미소를 간의 쥐소를 지었다. 한유진 씨라고 하셨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박서연 여사님께서 두 분의 결혼식을 제게 맡겨주신 건 제 커리어에 있어서도 큰 영광입니다. 마리안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박 여사의 그것과 기묘하게 닮아 있었다. 상대를 파악하고 가치를 매기고 통제하려는 의지가 번뜩였다. 결혼식에 대해 생각해 두신 콘셉트가 있으신가요? 마리안느가 물었다. 유진은 준비해온 작은 스크랩북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그곳에는 화려한 한 호텔 예식 사진 대신 햇살이 쏟아지는 숲속이나 고즈넉한 한옥의 마당에서 열린 소박하고 따뜻한 결혼식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저는 크고 화려한 것보다는 가까운 분들만 모시고 자연과 어우러지는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꿈꿨어요. 들꽃으로 장식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이요. 유진의 설명이 끝나자 마리안느는 잠시 스크랩북을 들여다보더니 이내 난처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를 쳐다봤다. 박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열었다. 야예, 유진아. 그런 건 평범한 집안 아이들이나 하는 거란다. 이엘순 그룹의 안주인이 될 아이의 결혼식이 동네 소꿉장난처럼 보여서야 쓰겠니. 마리안느가 능숙하게 박 여사의 말을 거들어다녔다. 여사님 말씀이 맞아요, 유진 씨. 물론 유진 씨의 취향도 존중하지만 이번 결혼식은 두 분만의 행사가 아니랍니다.
아이엘순 그룹의 위상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이벤트이기도 하죠. 하객 명단만 봐도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데 그분들을 숲속으로 모실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들의 논리 앞에서 유진의 소박한 꿈은 순식간에 철없는 생각으로 치부되었다. 유진이 원했던 의미는 그들이 중시하는 격식과 위상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결혼식 장소는 이미 박 여사가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인 아스테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으로 예약해둔 상태였다. 유진이 무어라 반박할 틈도 없이 마리아느는 호텔의 화려한 조감도를 펼쳐 보이며 일사천리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유진은 그저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치러야 할 첫 번째 전투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보다 앞으로의 더 큰 전투를 위해 힘을 아끼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다음 관문은 웨딩드레스였다. 박 여사는 유진을 데리고 VVIP 고객에게만 문을 여는 최고급 수입 드레스숍으로 향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유럽 디자이너들의 드레스가 보석처럼 진열된 공간이었다. 직원은 박 여사의 안목에 맞춰 눈부신 다이아몬드와 크리스탈이 빽빽하게 박힌 거대하고 화려한 드레스들만 골라 유진에게 추천했다. 어떠니 이 정도는 입어야 아일순 그룹의 며느리답지 않겠니? 박 여사는 가장 비싸고 화려한 드레스를 가리키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압도하는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드레스가 사람을 입은 것인지, 사람이 드레스를 입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화려함 속에서 한유진이라는 개인의 정체성은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던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돌려 박 여사에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요, 어머님. 하지만 제 드레스는 이미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박 여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네가 뭘 안다고 드레스를 준비해 어느 브랜드인데 유명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디자이너 분께 부탁드렸어요. 우리나라 전통 명주로 만들고 꽃잎으로 직접 염색한 원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게는 그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그것은 유진의 조용한 반격이었다. 장소처럼 수많은 사람의 관계가 얽힌 문제는 양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몸에 걸치는 옷, 즉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이었다. 박 여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감히 자신의 안목과 성의를 정면으로 거절한 유진의 태도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숍을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드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금기어가 되었다. 결혼 준비의 절차 중 하나인 예단 문제에 이르르러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박 여사는 비서를 통해 유진에게 예단 목록을 보내왔다. 목록에는 명품 시계와 가방 최고급, 모피 코트 고가의 보석 세트 등 보통 사람들은 평생 만져보기도 힘든 사치품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마치 유진의 집안이 이 정도의 재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 시험이라도 하는 듯했다. 반면 박 여사가 유진의 가족을 위해 준비한 예단은 값비싼 물건들이긴 했지만 그 속에는 어떠한 성의나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유진의 아버지에게는 그의 취향과 전혀 상관없는 골프차의 세트를 평생 바치를 하며 소박하게 살아온 어머니에게는 어떻게 입어야 할지조차 막막한 명품 정장을 보내왔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과시였고 배려가 아니라 모욕에 가까웠다. 유진은 며칠 밤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응수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박 여사가 보낸 목록을 따르는 대신 자신의 공방에서 직접 만든 선물들을 정성껏 준비했다. 박 여사를 위해서는 그녀가 평소 앓고 있는 불면증과 편두통에 좋다는 희귀한 약초들을 구해 직접 덮어서 만든 차를 준비했다. 아이엘순 그룹의 강 회장을 위해서는 그의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발효액을 담갔다. 지훈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취향에 맞춰 블렌딩한 아로마 오일과 수제 비누를 만들었다.
그 선물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깊은 관찰과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수많은 시간과 정성이 담긴 마음, 그 자체였다. 유진이 준비한 예단이 도착한 날, 박 여사의 집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박 여사는 포장을 열어보고 처음에는 어이없어 했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선물 앞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이 선물이 돈으로 자신을 모욕할 수 없다는 유진의 무언의 선언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결혼 준비 과정은 그렇게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다. 박 여사는 돈과 권력 그리고 격식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휘둘렀다. 그녀는 유진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혹은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굴복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유진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대신 물처럼 유연하게 대처했다. 중요하지 않은 싸움에서는 기꺼이 져주었지만 자신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신만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조용히 상대의 전술을 분석하고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런 태도는 지훈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는 어머니의 노골적인 압박과 유진의 조용한 인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때로는 어머니에게 맞서 유진의 편을 들었고, 때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 애썼다. 그럴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과 유진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깊은 피로감이 쌓여갔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은 자신의 작업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웨딩드레스 디자인 스케치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소박하지만 우아한 선 자연의 색을 머금은 비단,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섬세한 자수. 그것은 박 여사가 경멸했던 시골의 것들로 만들어질 옷이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 드레스보다도 소중한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거대한 폭풍우 속을 항해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가장 고요한 눈이 되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보고 있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결혼식 당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길고 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을 생각이었다. 결혼 준비라는 소란스러운 폭풍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늦은 밤, 한유진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작은 안식처로 돌아왔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였지만 그곳의 심장부에는 그녀의 진짜 세계가 숨쉬고 있었다. 바로 그녀의 공방이자 연구실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대신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흙과 풀의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공간은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수백 개의 유리병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대한민국 전역의 청정 지역에서 채취한 건조된 약초, 꽃 나무뿌리 광물들이 담겨 있었다. 각 병에는 라틴어 학명과 채취 시기 장소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숨을 쉬는 전통 옹기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시간의 마법이 더해진 발효액들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최첨단 유리 증류 장비와 정밀 분석 기기들이 차가운 금속빛을 발하며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에서 한유진은 연금술사였고 과학자였으며 예술가였다. 유진은 익숙하게 흰 가운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화려한 예비 신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입한 제 전문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며칠 전 증류를 시작한 다마스크 장미 오일의 상태를 확인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최상급 장미 수천 송이를 넣어야 겨우 몇 방울 얻을 수 있는 귀한 오일이었다. 미세한 온도와 압력의 차이만으로도 향의 깊이가 달라지기에 그녀는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강원도 출신의 소박한 공방 주인 한유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VVIP들 사이에서 신화처럼 존재하는 익명의 장인 플로라였다.
플로라는 이름도 얼굴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그녀가 만드는 제품들은 상표조차 없었다. 그저 순백의 용기에 그녀가 직접 채취해서 말린 작은 아포 하나가 유일한 표식일 뿐이었다. 플로라의 제품은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소수의 에이전트를 통해 엄격한 회원제로만 운영되었고, 신규 회원은 기존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만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오히려 플로라의 가치를 단대에 더욱 높였다. 그녀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소비 행위가 아니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특권을 누린다는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플로라의 블렌딩 티 한 잔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녀가 만든 세럼 한 방울로 시간을 거스르는 피부를 경험했다. 그들은 플로라가 남자일지 여자일지 늙었을지 젊었을지 상상하며 그녀를 신비로운 존재로 떠받들었다. 그 누구도 자신들이 열광하는 그 장인이 아옐순 그룹의 예비 며느리라는 이유로 온갖 수모를 겪고 있는 젊은 여성 한유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유진이 제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플로라 브랜드의 모든 대외 업무를 총괄하는 그녀의 유일한 파트너 안 실장이었다. 유진 씨 작업 중에 미안해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프로페셔널한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실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유진은 증류기의 압력계를 확인하며 대답했다. VVIP 고객 리스트에 있는 아이리스님 기억하죠? 이번에 새로 나온 천상의 이슬 라인을 누구보다 먼저 받고 싶다고 성화해요. 자기처럼 예민한 피부에는 플로라 제품밖에 안 맞는다면서요. 특히 새로 나온 세럼이 자기 편두통에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 같다. 제도 외교범 여분까지 넉넉하게 챙겨달라고 하시네요. 에이리스, 박서연 여사의 코드네임이었다. 안 실장은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넣었지만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예민한 피부와 편두통은 박 여사가 첫 만남에서부터 입에 달고 살았던 말들이었다. 유진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기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을 흙냄새 나는 시골뜨기라며 경멸했던 그 여인이 실은 자신의 손끝에서 탄생한 흙과 풀의 정수에 그토록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박 여사는 유진이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평온을 지켜주는 비밀스러운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오늘도 화면 너머의 유진을 향해 멸시의 칼날을 갈고 있을 터였다. 알겠어요, 실장님. 아이리스님께는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드릴게요. 새로 만든 수면 유도 오일 샘플도 같이 넣어주세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유진은 사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고객을 대하는 전문가로서 대답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잠시 작업대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대로 사냐초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할머니는 어린 유진에게 흙의 소중함과 자연의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약초 주머니와 꽃집차는 늘 유진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었다.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한 유진은 할머니의 지혜, 현대과학을 접목했다. 처음에는 그저 취미로 아픈 친구나 이웃을 위해 작은 선물들을 만들던 것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제품을 써본 사람들은 놀라운 효과에 감탄했고, 그렇게 떠르한 극악의 플로라의 신화가 조용히 시작되었다. 그녀가 익명을 고집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제품을 배경이나 편견 없이 오직 그 본질만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만약 강원도 산골 출신의 젊은 여자가 만든 것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박서연 여사의 태도가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장인 플로라에게는 기꺼이 수백만 원을 지불했지만 흙냄새 나는 한유진에게는 경멸의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유진은 작업대 한쪽에 놓인 작은 흑백 사진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인자한 미소를 띠린 할머니의 사진이었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유진아,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땅에서 온단다.
흙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절대 귀한 것을 얻을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박 여사가 그토록 원하는 천상의 이슬 세럼의 마지막 공정이었다. 이슬을 머금은 새벽의 백차, 바이차 추출물과 10년 이상 된 산삼의 증류액, 그리고 그녀만이 아는 몇 가지 희귀한 식물 세포액을 정해진 비율대로 정밀하게 혼합하는 과정이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메스트로 같았다. 마지막 한 방울이 더해지자 투명했던 액체는 은은한 진주빛으로 변하며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향기는 단순한 꽃향기나 풀향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벽 숲의 청량함과 깊은 땅속의 에너지, 그리고 맑은 이슬의 순수함이 어우러진 살아있는 자연, 그 자체의 향기였다. 박서연 여사가 그토록 경멸했던 바로 그 흙 냄새가 가장 고도로 정제되고 예술적으로 승화된 형태였다. 유진은 완성된 세럼을 작은 백자 용기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제비꽃, 아파를 용기 위에 살며시 붙였다. 이것으로 아이리스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 준비는 끝났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녀의 세계와 박 여사의 세계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두 세계는 이미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묘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경멸하는 동안 다른 한쪽은 묵묵히 상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살피고 있었다. 유진은 완성된 제품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결혼식 날 모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박서연 여사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자신이 그토록 혐오했던 흙냄새의 실체가 바로 자신이 매일 밤 얼굴에 바르며 경탄에 맞이 않았던 플로라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 배경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본질과 진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길고 긴 수업의 마지막 장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수업의 가장 중요한 교재는 바로 그녀의 손끝에서 지금 막 완성되고 있었다. 일순 그룹이 매년 주최하는 자선 갈라 디너는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의 사회적 위상을 과시하고 정재계의 거물들과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였다. 올해의 갈라는 강지훈과 한유진의 공식적인 약혼 발표를 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훈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모두에게 당당하게 소개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보이지 않는 압박감에 짓눌렸다. 그곳에 모일 수백 명의 눈들은 자신을 IL순 그룹의 미래 안주인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려는 날카로운 감정관에 눈빛일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심사위원장은 단연 박서연 여사일 터였다. 갈라 당일 유진은 옷장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박 여사에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자신이 직접 고른 드레스를 입어야 했지만 동시에 너무 튀거나 초라해 보여서도 안 됐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가 선택한 것은 깊은 숲의 색을 닮은 짙은 녹색의 실크 드레스였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우아한 실루엣과 고급스러운 광택만으로도 충분히 품격이 느껴졌다. 무엇보다 그 드레스는 그녀의 차분하고 깊은 눈빛과 신비롭게 어우러져 그녀 본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드러내 주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졌다. 지우는 자랑스럽게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레드카펫을 걸었다. 유진은 미소를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사방에서 자신을 훑어보는 수많은 시선들이 마치 가느다란 바늘처럼 온몸을 찔러오는 것 같았다. 행사장의 문이 열리자 눈앞에 별천지가 펼쳐졌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금빛 가루를 뿌리듯 홀 전체를 비추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와 샴페인, 그리고 은밀한 권력의 냄새가 뒤섞여 감돌았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마치 여왕처럼 박서연 여사가 서 있었다.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한 그녀는 완벽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좌중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진과 지훈을 발견하자 우아하게 다가왔다. 왔구나. 유진 양 오늘 드레스가 참 수수하니 예쁘네. 그녀의 칭찬 속에는 이런 중요한 자리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 검소하다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유진은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했다. 행사가 무르익을 무렵 박 여사는 유진의 팔을 부드럽게 끌며 말을 했다. 유진아 이쪽으로 오렴. 내가 꼭 소개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신다. 그녀가 유진을 이끈 곳은 홀의 가장 중앙,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모여있는 테이블이었다. 현직 장관의 부인 경쟁 그룹의 안주인 등 박 여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인맥들이었다. 유진은 잠시 숨을 가다듬고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다. 대화는 화기애애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박 여사가 무언가 열정적으로 설명하며 손을 크게 휘젓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잔이 그대로 기울어졌다. 짙고 붉은 액체는 마치 예고된 비극처럼 정확하게 유진의 짙은 녹색 드레스 가슴팍으로 쏟아졌다. 여머나 박 여사의 과장된 비명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홀의 음악 소리마저 잠시 멎는 듯했다. 유진의 아름다운 드레스 위로 짙은 와인 얼룩이 마치 흉터처럼 선명하게 번져나갔다. 세상에 유진아 이를 어쩌면 좋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정신 좀 봐. 박 여사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으로 호들갑을 떨었다. 그녀의 사과는 너무나도 연극적이어서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잔인한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냈다.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똑똑히 보기를 원하고 있었다. 격에 맞지 않는 드레스를 입고 온 예비 며느리가 겪는 이 굴욕적인 순간을 지훈이 놀라서 달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의도를 직감하고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어라 소리치려던 순간 박 여사는 한 수 앞서 움직였다. 그녀는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하녀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크고 화려한 선물 상자를 들고 다가왔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다. 혹시 몰라 선물을 하나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 박 여사는 상자를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은색 시퀸으로 뒤덮인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가 담겨 있었다. 유진의 스타일과는 정반대인 노골적으로 부와 화려함을 과시하는 옷이었다. 이걸로 갈아입으렴. 내 드레스보다는 이 파티에 훨씬 더 잘 어릴 게다. 이런 얼룩진 옷을 입고 밤새 불편하게 있을 수는 없지 않았니? 그 말은 결정타였다. 그것은 더 이상 사과가 아니었다. 네가 입고 온 옷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으니 내가 골라준 이 비싼 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을 것이라는 공개적인 모욕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유진의 반응을 기다렸다. 이 굴욕적인 상황 앞에서 그녀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울음을 터뜨릴까, 아니면 분노를 표출할까,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가 어머니의 팔을 뿌리치고 유진을 변호하려던 바로 그 순간, 유진의 부드러운 손이 그의 팔을 가만히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차분함이 전해져 왔다. 유진은 자신의 가슴을 적신 붉은 얼룩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여사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잔잔하고 맑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님 너무 심려치 마세요. 살다 보면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요. 그리고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준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요. 모두가 그녀의 대인배적인 태도에 감탄하려던 찰나 그녀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드레스로 갈아입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얼룩진 자신의 드레스를 사랑스럽다는 듯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이 드레스는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직접 짜주신 비단으로 만든 옷이랍니다. 제게는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한 옷이에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고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이 와인 얼룩은 제가 아옐숭 가족의 일원으로
공식적으로 환영받은 날을 기념하는 특별한 무늬가 될 것 같네요. 저는 이 소중한 기억이 새겨진 드레스를 오늘 밤 내내 자랑스럽게 입고 있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홀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응이었다. 그녀는 박 여사가 던진 모욕을 정면으로 받아내어 그것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효신과 품격의 이야기로 완벽하게 바꿔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수수한 드레스를 박 여사의 비싼 드레스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공격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잔인한 계략이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무대가 되어버린 상황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완벽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던 동정의 속삭임은 어느새 박 여사의 유치함과 잔인함을 비난하는 수군거림으로 바뀌어 있었다. 지우는 경이로운 눈으로 자신의 약혼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사랑에 빠진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그날 밤 유진은 가슴에 선명한 와인 자국이 새겨진 드레스를 입은 채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지훈의 곁을 지켰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칼날 하나가 벼려지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박서연 여사는 공개적으로 전쟁을 선포했다. 그리고 한유진은 그 전쟁을 끝낼 자신만의 방식을 가장 결정적이고 우아한 방식으로 보여주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 결심의 증거처럼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얼룩은 마치 피어나는 장미처럼 짙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갈라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은 숨 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운전대를 쥔 손등의 핏줄이 하얗게 솟아오를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다. 그의 턱은 분노를 억누르느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한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드레스 가슴팍에 남은 짙은 와인 얼룩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웅변하고 있었다. 지훈의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간신히 유지하고 있던 통제력이 산산조각 났다. 젠장. 그는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거실을 울렸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서성거리며 분노를 터뜨렸다. 어떻게 어머니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짓을 할 수 있죠?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의도를 가진 연극이었어. 유진 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으려던 거라고요.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유진 앞에 주저앉듯 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자괴감이 어려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유진 씨. 내가 당신을 그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은 조용히 그의 앞에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와 눈을 맞췄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나 원망 대신 고요한 연못과도 같은 깊은 이해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아니에요, 지훈 씨. 이건 지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녀는 부드러운 손으로 그의 떨리는 주먹을 감쌌다. 그리고 나 망가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보세요.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상처받은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부서지지 않고 의연하게 서 있는 바위와도 같았다. 그녀의 그 강인함이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강하게 지훈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켜야 할 이 여자는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는 강인한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걸맞은 남자가 되기 위해 자신은 더 이상 방관자나 중재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서로를 안아주었다. 그것은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깊은 교감이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한숨도 자지 못해
핏발이 선 눈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배제된 사무적인 톤이었다. 어머니, 오늘 오전에 잠시 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에서 박서연 여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아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고풍스러운 책장과 값비싼 예술품으로 채워진 그녀의 권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박 여사는 여유로운 척 소파에 앉아 찻잔을 들고 아들을 맞았다. 그래, 무슨 할 얘기가? 그리 심각해서 아침부터 달려왔니? 지우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녀의 책상 앞에 꼬솥하게 선 채로 입을 열었다. 어젯밤 어머니께서 유진 씨에게 하신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아직도 그 얘기니 그저 작은 실수였을 뿐이야. 그 애가 너한테 뭐라고 고자질이라도 하던 너 요즘 너무 감상적으로 변했구나. 실수요. 지훈의 목소리에 마침내 분노의 불꽃이 터져 나왔다. 유진 씨에게서 흙냄새가 난다며 모욕을 주셨던 것도 실수였습니까?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유진 씨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모든 것을 어머니 마음대로 결정하셨던 것도 실수였습니까? 어젯밤의 일은 그 모든 것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똑똑히 알겠습니다. 어머니는 유진 씨를 한 인격체로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요. 소와다 춤베이저 아들의 거침없는 비난에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평생을 완벽한 아들로 키워온 지훈에게서 이런 노골적인 반항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늘 그랬듯 감정에 호소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 강지훈, 이 어미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근본도 모르는 애 하나 때문에 네 어미를 이렇게 비난하는 거냐. 근본이요. 지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근본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돈, 학벌, 집안 배경 같은 것들입니까? 유진 씨는 제가 지금껏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강하고 현명하고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면의 가치야말로 진짜 근본이 아닙니까? 어머니는 그 사람의 본질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겉으로 보이는 조건들로 사람을 재단하고 짓밟고 계신 겁니다. 내가 그 애한테 단단히 홀렸구나. 박 여사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홀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지우는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리고 그는 이 길고 긴 싸움을 끝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잘 들으세요, 어머니. 저는 한유진 씨와 결혼할 겁니다. 그녀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이고 이 집안의 며느리가 될 사람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앞으로도 유진 씨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모욕하신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 역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이 화려한 결혼식은 없던 일이 될 겁니다. 저는 유진 씨와 둘이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IL순 그룹의 후계자 자리, 그건 역시 다시 생각해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문의 명예와 회사의 미래가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의 존엄성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최후 통첩이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 즉 가문의 위신과 회사의 후계 구도를 걸고 넘어지자 박 여사는 처음으로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지만 아들의 눈에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코 꺾을 수 없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들이 내리는 마지막 선언이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평생을 견고하게 이어져 왔던 모자 관계, 깊고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다. 평생을 짓눌러 왔던 어머니에 대한 순종의 굴레를 스스로 끊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는 곧장 차를 몰아 유진의 공방으로 향했다.
그가 유진의 일터에 찾아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전혀 다른 세계와 마주했다. 복잡한 도시의 공기와는 다른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흙과 풀의 향기, 그리고 그 속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유진의 모습. 그녀는 마치 숲의 여신처럼 고요하고 강인한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그녀를 경멸했던 어머니의 흙냄새라는 표현이 얼마나 어리석고 피상적인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이곳이야말로 유진이라는 사람의 진정한 근본이 살아 숨쉬는 성격이었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게 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함께 맞서는 거예요. 유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의 눈가에 처음으로 옅은 물기가 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신뢰와 감동의 증거였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폭풍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거세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들은 하나의 단단한 요새가 되어 다가올 모든 시련에 맞설 준비를 끝마쳤다. 강지훈과의 대립 이후 박서연 여사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아들에게서 난생 처음 겪어보는 반항과 최후 통첩은 그녀의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결혼 준비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지훈이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모든 연락은 비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지만 유진은 이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임을 직감했다. 응축된 분노는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터져 나오기 마련이었다. 어머니의 간섭이 사라지자 결혼 준비의 주도권은 온전히 지훈과 유진에게 돌아왔다. 하지만 유진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었다. 갈등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수면 아래로 잠복했을 뿐이었다. 그녀는 박 여사와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화합을 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증명해야만 했다. 어느 날 새벽 유진은 자신의 공방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할머니의 낡은 약초 도감이 펼쳐져 있었다. 흙과 식물에 대한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었다. 책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향기에는 기억과 진심을 담는 힘이 있다는 할머니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하나의 분명한 형태로 응축되었다. 그래, 바로 향기였다. 박 여사가 그토록 경멸했던 흙냄새. 그것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진심. 자신의 뿌리와 사랑.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향기 속에 담아내자. 그녀는 결혼식 날 하객들에게 나눠줄 답례품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향수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편견을 깨고 나아가 세상의 모든 편견에 맞서는 그녀만의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그 향기의 이름을 코리아 오리진스라고 지었다. 가장 한국적인 근원에서 비롯된 그러나 세상 누구에게나 감동을 줄 수 있는 향기라는 의미였다. 향수는 세 가지 단계의 향으로 구성될 터였다. 각각의 향은 그녀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었다. 첫 번째 향탑 노트는 그녀의 유년 시절 강원도의 맑은 새벽 공기를 담기로 했다. 잣나무 숲을 스치는 청량한 바람 아침 이슬을 머금은 야생 백꽃의 순수한 향기. 박 여사가 처음 느꼈던 바로 그 시골의 향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재현해낼 생각이었다. 두 번째 향 미들 노트는 그녀의 정체성이자 삶의 근간인 흙과 사람의 온기를 담아야 했다. 따스한 햇볕을 받고 자란 볏짚의 구수한 향, 할머니의 약초 도감에서 막 꺼내온 듯한 깊고 복합적인 약초들의 향기. 그것은 그녀를 키워낸 가족의 사랑과 대지의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할 터였다. 마지막 향 베이스 노트는
지훈에 대한 사랑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약속이었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참나무의 묵직함과 희귀한 용연향의 부드러움, 그리고 살결처럼 포근한 머스크 향으로 마무리하여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을 깊고 단단한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다. 완벽한 향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상의 재료가 필요했다. 유진은 며칠간의 준비를 마치고 자신의 고향 강원도로 향했다. 이 여정에 지훈이 동해행을 자청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세계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어 했다. 강건도에 도착한 순간 지우는 비로소 어머니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어머니가 그토록 혐오했던 시골은 낙후되고 촌스러운 곳이 아니었다. 하늘은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푸르렀고 공기는 달콤하기까지 했다. 산과 들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했고 그곳의 사람들은 지훈의 배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따뜻하고 순박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유진은 고향에서 더 이상 조용하고 차분한 예비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땅을 지키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이른 새벽 산에 올라 이슬을 머금은 꽃잎을 채취했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밭에서 갓 캐낸 약초를 다듬었다. 마을 사람들은 유진을 우리 유진이라고 부르며 아꼈고 그녀가 서울에서 대단한 장인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지우는 그 모든 광경을 경기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유진의 손에 묻은 흙을 보았다. 그것은 더럽고 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을 키워내고 사람을 살리는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부끄러워졌다. 다시 공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본격적으로 향수 제조에 들어갔다. 그 과정은 마치 경건한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공방을 떠나지 않았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약초를 증류하고 현대적인 기술로 향을 추출했다. 각각의 원료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최상으로 끌어내기 위해 수십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쳤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라 위대한 예술가의 작업을 돕는 조수처럼 그녀가 시키는 허드레시를 도왔다. 유리 기구를 닦고 재료를 나르고 온도를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결코 느껴보지 못해냈던 깊은 평온과 충만함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유진이라는 여자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의 힘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이 흙과 식물에 대한 깊은 사랑과 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몇 주간의 고된 작업 끝에 마침내 코리아 오리진스가 완성되었다. 공방 안에는 지금껏 세상 어디에서도 맡아본 적 없는 신비롭고 깊은 향기가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히 좋은 향기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한편의 대서사시가 담겨 있었다. 맑은 시냇물 소리와 따스한 햇살 굳건한 사랑의 맹세가 모두 느껴지는 듯했다. 향수를 담을 용기 또한 특별했다. 유진은 최고의 도예가에게 의뢰하여 한국의 전통 백자를 현대적으로 제사해 해석한 작고 단아한 병을 만들었다. 상자는 질기고 부드러운 한지로 만들었고 그 위에는 플로라의 상징인 그녀의 고향에서 직접 따서 말린 작은 야생화, 아파가 하나씩 붙여졌다. 그 어떤 화려한 로고나 장식보다도 더 깊은 품격이 느껴지는 포장이었다. 결혼식 며칠 전 수백 개의 답례품이 공방에 가지런히 정렬되었다. 각각의 상자 안에는 한유진이라는 사람의 인생과 철학 그리고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진은 완성된 선물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나 승리에 대한 기대감 대신 조용한 사명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향기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것이다. 박서연 여사의 다친 마음을 열고 그녀가 평생을 쫓아온 격과 품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치유의 향기가 될 것이다. 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준비 다 됐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제 완성되었다. 그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일 수 있는 진실의 향기였다.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오후 유진의 공방으로 안 실장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녀는 대한민국 VVIP들을 상대하면서도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유진 씨,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안 실장은 숨을 헐떡이며 서류 가방에서 이메일 출력물 몇 장을 꺼내 유진의 작업대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예요, 실장님? 진정하고 말씀하세요. 유진은 놀란 파트너에게 따뜻한 허브차를 건네며 침착하게 물었다. 어우라 프랑스의 글로벌 럭셔리 그룹 어우라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우라는 LVMH나 캐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대의 럭셔리 제국이었다. 패션, 뷰티, 주얼리 등 수십 개의 최고급 브랜드를 소유한 거대 기업이었다. 그동안 저희 플로라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몇 년 동안이나 뒷조사를 해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저를 찾아낸 거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만나고 싶다는데 그냥 실무진이 아니에요. 장피에르 뒤부아 그룹의 부회장이 직접 서울로 오겠다고 해요. 당장 내일 만나자고. 안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과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플로라가 아무리 VVIP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해도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야기였다. 에오라와 같은 글로벌 공룡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알겠어요. 그럼 만나야죠. 장소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조용한 한옥 호텔의 별채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직접 다과를 준비하겠다고 전해주시고요.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안 실장은 오히려 더 당황했다. 유진 씨,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어우라가 우리를 인수하려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스카우트 제의라거나. 알고 있어요, 실장님.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만의 방식으로 그들을 맞이하려 해야죠. 이곳은 우리의 땅이잖아요. 다음날 오후 고즈넉한 한옥의 뜰이 내려다 보이는 별채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에유라 그룹의 부회장 장피에르 뒤부아는 은발의 머리에 날카로운 푸른 눈을 가진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기품을 지닌 노신사였다. 그는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수많은 브랜드를 평가하고 인수해온 럭셔리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와 그의 수행원들은 자신들이 만나게 될 플로라의 실체가 소박한 차림의 젊은 동양 여성이라는 사실에 잠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해냈다. 그들은 아마도 백발이 성성한 장인이나 신비로운 도사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유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접 준비한 다과상을 차렸다. 그녀는 능숙하고 우아한 손놀림으로 전통 다도를 선보였다. 맑은 옥색 찻잔에 그녀가 직접 블렌딩한 백차가 따라지자 방 안에는 그윽하고 청한 향기가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마치 깊은 숲속의 고요한 사찰에 와 있는 듯한 평온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뒤부와 부회장은 말없이 차를 음미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흥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 짧은 다도, 시연만으로도 플로라의 철학과 내공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단번에 간파했다. 이것은 흉내만 내는 기술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수련이 빚어낸 예술의 경지였다. 놀랍군요, 마드모아젤 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의 차 한 잔에서 당신 브랜드의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플로라의 제품들을 은밀히 입수하여 파리의 연구소에서 분석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당신의 포뮬러가 가진 복합성과 효능의 비밀을 밝혀내지 못했죠.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에유라는 플로라의 브랜드와 모든 포뮬러를 인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작은 공방을
진정한 럭셔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는 인수 금액이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 적힌 숫자는 안 실장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한 기업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디부아는 계속해서 조건을 제시했다. 유진을 에이유레이 그룹 내 신설될 오센틱 뷰티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고 그녀의 연구와 창작 활동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안 실장은 거의 숨을 쉬지 못했다. 그녀는 유진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눈짓을 보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 엄청난 제안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뒤부와 부회장의 눈을 응시했다. 마유 관대한 제안이군요. 무슈 뒤부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원칙적으로 당신의 제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안 실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디부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가 제시한 조건은 그 어떤 창업자라도 거부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었다. 이 계약은 제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로라로서의 제 정체성 역시 바로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공개될 것입니다. 흥미롭군요. 그래서 그 시간과 장소가 언제 어딥니까? 유진은 잠시 창밖의 소나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을 했다. 며칠 뒤에 열릴 제 결혼식 피로 연장입니다. 결혼식이요. 뒤부와 부회장은 물론 그의 수행원들까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수천억 원짜리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을 지극히 사적인 결혼식장에서 발표하겠다는 발상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농담이시라면 별로 재미없군요. 마드모아젤 한. 디부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농담이 아닙니다. 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무슈 뒤부와 당신은 제 브랜드의 진정성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제게 있어 일과 삶 그리고 철학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이 계약은 제게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제 삶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제 이야기의 정점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발표되어야만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제 결혼식은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열리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제 지난 인생의 비밀을 스스로 공개하는 것만큼 완벽한 연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이 계약 전체를 포기하시든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뒤부와 부회장은 오랫동안 유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다져진 비즈니스적 판단과 눈앞에 이 젊은 여성이 가진 비범함에 대한 인간적인 경외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사적인 결혼식장에서의 계약 발표. 상식 밖의 일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상류층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에유라이 그룹이 베일에 쌓여있던 천재 아티스트 플로라를 인수한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발표한다. 그 파급력과 홍보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이 젊은 여성은 단순히 뛰어난 장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 아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긴 침묵 끝에 뒤부와 부회장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마드모아젤 한 당신은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바로 그런 아티스트이자 사업가로군요.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의 결혼식을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만들어 봅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그것은 거대 자본이 한 명의 아티스트에게 굴복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프랑스 대표단이 떠난 후 별차에는 유진과 안 실장만이 남았다. 안 실장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진을 경기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장에서 계약을 발표하다니.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모든 조각이 이제 다 맞춰졌어요, 실장님. 그렇다. 그녀의 거대한 계획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결혼식 답례품으로 준비한 향수 코리아 오리진스는 하객들의 마음을 움직일 감성적인 무기였다. 그리고 에이유라 그룹과의 계약 발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녀의 가치를 증명할 이성적인 무기가 될 터였다. 이제 무대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배우도 소품도 극적인 반전을 위한 장치도 모두 제자리에 놓였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운명의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결혼식 전날 밤 서울의 공기는 축제를 앞둔 설렘과 전지름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유진은 자신의 공방에서 마지막으로 답례품 포장을 점검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작은 상자들이 그녀의 손길 아래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인생과 철학이 담긴 향수, 코리아 오리진스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이면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될 터였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익숙하지 않은 고급 세단 한 대가 공방 앞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서연 여사의 비서였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짙은 밤색 코트를 입은 박서연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가 이곳에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어머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세요? 유진은 놀라움을 감추고 최대한 담담하게 그녀를 맞았다. 박 여사는 대답 대신 혐오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 공방 내부를 훑어보았다. 흙과 풀나무의 냄새가 뒤섞인 공간. 그녀에게는 여전히 이곳이 자신의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천박하고 이질적인 세계일 뿐이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유진이 권하는 차를 거절하고 작업대 맞은편 의자에 꼿꼿하게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박 여사는 마치 사냥감을 궁지에 몰아넣은 포식자처럼 유진을 천천히 관찰했다. 내가 너를 너무 얕봤더구나. 박 여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우아한 가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노골적인 저기만이 남아 있었다. 순진한 시골뜨기인 척하더니 뒤로는 내 아들을 구워 삶아 내게 반기를 들게 만들어.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결혼 준비에서도 내 뜻을 사사건건 거역하고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 여사의 눈을 조용히 응시했다. 지금 그녀가 무슨 말을 해도 박 여사의 귀에는 변명이나 반항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터였다. 박 여사는 그런 유진의 침묵이 더욱 거슬리는 듯 콧방귀를 꿰끼며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더 이상 너를 며느리감으로 대우해 줄 수 없다. 이건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경고다. 유진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신문 기사, 스크랩 몇 개와 법원 서류 사본들이 들어 있었다. 그것들은 약 15년 전 유진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여 집안이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기록들이었다. 당시 유진의 아버지는 지인의 배신으로 큰 빚을 졌고 잠시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가 나중에 무혐의로 풀려난 적이 있었다. 가족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의 편린들이었다. 내가 사람을 시켜 내 뒷조사를 좀 했다. 박 여사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사기꾼 전과가 있다는 건 우리 지훈이도 모르겠지. 만약 이 사실이 내일 결혼식 전에 언론에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 아옐순 그룹의 며느리가 사기꾼의 딸이라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지 않겠니? 내 가족은 평생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게 될 거고 우리 그룹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하게 되겠지. 그것은 비열하고 잔인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유진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라. 지훈이와 조용히 파혼하고 네가 자랐던 시골로 돌아가. 그러면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마.
하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거다. 박 여사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가 완벽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 확신했다. 돈도 명예도 아닌 가족의 명예를 걸고 넘어졌을 때 저 강단 있어 보이던 아이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유진은 분노하지도 눈물을 보이지도 두려움에 떨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서류들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여러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지만 그것은 이내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라앉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의 깊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런 자료들을 찾아내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것은 박 여사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비난이나 애원이 아니라 마치 자신을 동정이라도 하는 듯한 그 미묘한 어조의 박 여사는 순간 당황했다. 이게 지금 무슨 태도야? 그녀는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업대 위에 놓여있던 작은 백자 향수병 하나를 집어들었다. 바로 내일의 답례품으로 쓰일 코리아 오리진스의 15젤의 시제품이었다. 그녀는 향수 뚜껑을 열어 시향지의 한 방울을 살짝 묻혔다. 그리고 그것을 박 여사의 코앞에 내밀었다. 순간 공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흙과 풀의 향기와는 전혀 다른 복합적이고 깊은 향기가 박 여사의 코끝을 스쳤다. 처음에는 맑고 청량한 숲의 향기가 이어서 따뜻하고 구수한 대지의 향기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드럽고 관능적인 잔향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낯설지 않은 향기였다. 자신이 밤마다 거액을 지불하며 구해왔던 플로라의 제품에서 느껴졌던 바로 그 기적과도 같은 향기의 근원이었다. 박 여사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향수병과 유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 향기는.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을 지어 보였다. 그녀의 그 고요한 미소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속에서 박 여사는 생전 처음으로 정체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자신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한 게임에서 사실은 상대방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협박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진실의 작은 조각 하나를 향기로서 보여주었을 뿐이다. 내일 모든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어머님.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무겁게 박 여사의 마음을 짓눌렀다. 박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마지막 카드가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당혹감과 유진의 알 수 없는 태도에서 비롯된 미지의 불안감에 휩싸인 채 공방을 떠났다. 차가 떠나간 후에도 유진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담긴 서류들이 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박 여사의 마지막 공격은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내일의 무대는 이제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었다. 상처받은 과거를 치유하고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을 향해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그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터가 될 터였다. 밤은 깊었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결혼식이 열리는 아스테라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박서연 여사의 안목대로 흠잡을 데 없이 화려하고 웅장했다. 천장에서는 수만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테이블마다 생화로 장식된 거대한 센터피스가 놓여 있었다.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도착하며 홀은 그들의 권력과 부가 내뿜는 아우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박서연 여사가 있었다. 그녀는 진주빛 드레스를 입고 우아한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했다. 겉으로는 완벽한 혼주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입구 쪽을 향해 있었다. 어젯밤 자신의 마지막 경고를 들은 한유진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혹은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가족을 인질로 잡힌 이상 그 어떤 여자라도 버텨낼 재간은 없을 터였다. 바로 그때 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입구 쪽으로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졌다. 그리고 그 빛 속으로 한유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홀 안이 모든 사람들이 순간 숨을 멈췄다. 박서연 여사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유진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처럼 겁에 질리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명주 비단으로 만든 소박하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고결해 보이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하나 없었지만 그녀 자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맑고 강인한 빛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눈부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그림자 대신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여신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박 여사는 혼란에 빠졌다. 어째서 무너지지 않은 거지? 내 협박이 통하지 않았단 말인가? 유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재단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 강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훈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힌 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신부를 맞이했다. 주례가 끝나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박 여사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마치 폭풍전야처럼 평온하게 흘러가는 결혼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곧이어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을 때 테이블 위에 놓인 작고 단아한 선물을 발견했다. 부드러운 한지로 포장된 상자 위에는 작은 야생화 아파가 붙어 있었다. 흔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답례품에 익숙했던 하객들은 그 소박하면서도 기품 있는 포장에 호기심을 보였다. 웅성거림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자를 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백자로 만든 작은 향수병이 들어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믿을 수 없는 향기가 홀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맑고 청량한 숲의 향기, 따스하고 구수한 대지의 향기, 그리고 깊고 부드러운 사랑의 향기가 차례대로 피어오르며 하나의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냈다. 하객들은 넋을 잃었다. 그들은 지금껏 이런 향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향기는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어루만지며 잊고 있던 고향의 기억과 순수했던 시절의 감정들을 일깨웠다. 홀을 가득 채웠던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 권력의 긴장감은 어느새 이 경이로운 자연의 향기 앞에 자취를 감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서연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이 향기. 어젯밤 유진의 공방에서 맡았던,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숭배해 마지 않았던 플로라의 바로 그 향기였다. 어떻게 이 향기가 여기에 수백 개의 병에 담겨서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피로연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서 잠시 오늘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이 먼 프랑스에서 날아오셨습니다. 세계적인 럭셔리 그룹 IA 우라의 장피에르 뒤부와 부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장내는 술렁였다. 에유라의 부회장, 그가 어째서 이 결혼식에 제게의 거물들조차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무대 쪽을 쳐다보았다. 박 여사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은발의 노신사 뒤부와 부회장이 기품 있는 걸음으로 무대에 올랐다. 그는 먼저 두 사람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 뒤 하객들을 향해 부드러운 영어로 연설을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아우라 그룹은 지난 수십 년간 진정한 럭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손에 들린 답례품 향수병을 높이 들어 보였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 답을 이곳 대한민국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플로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작품만으로 전 세계 최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전설적인 아티스트. 저희는 지난 수년간 이 천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래의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그들 중 상당수가 바로 플로라의 비밀스러운 고객들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 모두는 그녀의 마법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지금 이 홀을 가득 채운 이 경이로운 향기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이 작품이 바로 플로라의 최신작입니다. 홀은 흥분으로 폭발할 듯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의 주인과 플로라는 대체 무슨 관계란 말인가? 디부와 부회장은 하객들의 반응을 즐기듯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 지난 수년간 세상은 이 천재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유라 그룹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마침내 그녀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신부석에 앉아있는 유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위대한 장인이자 미래를 내다보는 비저너리, 진정한 럭셔리의 영혼, 그 모든 이름의 주인은 바로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 한유진 씨입니다. 순간 홀 안에는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은 박수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자신의 아내를 완전한 충격과 이내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자부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객들은 모두 기립하여 경탄과 축하를 보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서연 여사만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그러나 무섭도록 정확하게 맞춰지고 있었다. 자신이 경멸했던 흙냄새, 자신이 숭배하며 거액을 바쳤던 비밀의 장인, 플로라. 자신의 손에 들린 기적의 향수. 그리고 지금 무대 앞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저 며느리. 그 모든 것이 하나였다. 자신이 근본 없는 시골뜨기라며 짓밟고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 파멸시키려 했던 바로 그 여자가 실은 전 세계가 찾아 헤매던 천재 아티스트이자 그녀의 시골 지식을 수천억 원의 가치로 평가받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박서연의 완벽하게 관리된 세상이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가치관과 자부심의 성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입을 벌린 채 텅 빈 눈으로 무대 위의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굴욕, 충격,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혐오가 뒤섞여 그녀는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굳어버렸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홀 안을 가득 메운 하객들을 둘러본 뒤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인 박서연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나 복수심은 없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나지막이, 그러나 홀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그녀는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제가 고향에서 가져온 향기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 길고 긴 전쟁을 끝내는 가장 우아하고도 완벽한 마지막 한 수였다. 결혼식 다음날 대한민국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온통 들썩였다. 흙냄새 나는 시골 처녀 알고 보니 세계가 주목한 천재 아티스트. 아이엘숭 그룹의 파격적인 며느리 프랑스 에유라 그룹과 천문학적 계약. 시어머니의 굴욕 며느리의 우아한 복수. 온갖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신문과 인터넷을 도배했다. 한유진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되었고 그녀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극적인 반전을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한 박서연 여사는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주최하는 모임에는 더 이상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노골적인 동정 혹은 숨길 수 없는 비웃음의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박 여사의 잔인함보다는 눈앞의 보석을 알아보지 못한 그녀의 어리석음을 더 경멸했다. 부와 권력의 세계에서 가장 큰 죄는 악행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박서연은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자신의 대저택에 스스로를 유폐했다. 수많은 명품과 예술품으로 가득 찬 그 공간은 이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그날의 일을 곱씹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향기의 실체,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자신을 바라보던 유진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그것은 승리자의 오만한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연민하는 듯한 그 눈빛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반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한유진과 강지우는 언론의 뜨거운 관심 세례를 피해 조용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세상의 예상을 벗어나는 첫 행보를 보였다. 서울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알아보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딴 유진지훈 헤리티지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유진의 고향 강원도에 한국전통식물자원연구소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곳은 단순히 식물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었다. 할머니의 지혜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약초 지식과 유진의 현대 생명공학 기술을 결합하여 한국의 식물 자원이 가진 무한한 가치를 발굴하고 세계적인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전초기지가 될 터였다. 또한 연구소는 도시로 떠나야만 했던 고향의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농가와 계약을 맺어 그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상생의 모델을 제시했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성을 자신을 키워낸 땅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녀는 시골 냄새가 결코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자랑스러운 자산임을 세상에 증명하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강원도의 산기슭에는 연구소 건물이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주변의 황무지는 푸른 약초밭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동안 박서연은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끊은 채 저택에서만 지냈다. 지훈이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그녀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없었다. 그저 플로라의 상징인 작은 야생화, 아파만이 찍혀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평소 앓고 있던 편두통에 좋다는 맑은 향의 허브 오일 한 병과 짧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다. 에어머님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유진의 송을 씌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원망도, 용서를 강요하는 압박도 없었다. 그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는 조건 없는 순수한 배려만이 담겨 있었다. 박서연은 허브 오일 병을 든 채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강철 같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고 지키고 과시하기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이 작은 선물은 그녀가 평생을 추구해온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의 메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자 아주 길고 더딘 치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유진의 고향에 세워진 연구소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곳에서 개발된 새로운 제품들은 플로라의 이름 아래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은 지훈의 손을 잡고 연구소 주변에 조성된 거대한 허브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와 있었다. 새로운 생명이 그녀의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기업가이자 아티스트가 되었지만 여전히 흙을 만지고 식물과 대화하는 것을 가장 사랑하는 소박한 모습 그대로였다. 지훈 역시 아이엘순 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아내의 곁에서 그녀의 꿈을 함께 가꾸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향기 맡아봐요. 유진이 갓 피어난 라벤더 꽃을 따서 지훈의 코끝에 가져다 댔다. 우리의 미래 향기예요. 지훈은 아내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의 주위로 수만 가지의 꽃과 풀 그리고 젖은 흙이 내뿜는 생명의 향기가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한때는 한 사람에게 깊은 굴욕감을 안겨주었던 그 향기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세상 가득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배경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뿌리에서 비롯된다는 것. 세상의 모든 편견을 이겨낸 그 향기로운 진실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다.